사실 요번 저희들이 소개하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의 피해자들, 또 그 가운데서도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를 오신 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쩌면 선생님께서는 늘 우리 사회의 소수자, 또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작가란 게 이익이 아니라 진실의 편을 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세상에는 과도하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억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때 작가는 내가 누구를 기억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기억해야 할 아름다움인가, 이걸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현석 선생님이 예전에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편들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갖게 해주는 것. 이렇게 선생님의 문학을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가 누구를 옹호하는가, 누구를 편드는가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어느 분들의 편에 섰는지가 또 지금 이 얼굴에 드러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번에는 그 노동운동과 그 이후의 삶을 그려오시다가 세월호 참사, 세월호 유족분들에게 또 눈길을 주셨어요. 또 베트남 유가족들에게 시선을 좀 돌리셨거든요. 실제로 세월호 희생자 중에는 베트남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어머니, 그리고 한국 국적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 분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어린 여동생만 살아남았죠. 예, 6살 오빠가 5살 먹은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자기가 희생을 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죠. 예. 작가의 시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어쩌면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는 시선의 재발견, 그럼으로써 기억의 재탄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도 갖게 되네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취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는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켜보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그 뒤에 사실 이면에 있는 것을 찾아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뭐 세월호는 제가 취재하지 않았지만 나와 있는 자료,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기막힌 사건이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말했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뭐 거기 그 일을 놓고 그 피해자들에게 뭘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사실들이 뭘 가르치고 있냐, 뭘 가르치고 있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또 이 작품에 그 베트남이 또 주요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강현석 작가님이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어요. 또 2003년에 황순원 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그 존재의 형식이라는 작품 역시 베트남과 또 한국의 관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선생님께 어떻게 좀 생기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처음 해외에 나간 때 비자 도장을 찍은 나라가
베트남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첫사랑과 같은 거랄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베트남 작가들이 이제 친구로 생기고 베트남과 교류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됐죠. 이 세월의 서문을 읽어보면 그 베트남 그 유족들의 첫 인상을 이렇게 쓰고 계세요. 바다에 잠긴 딸과 사위, 외손자를 찾으러 온 그녀의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나와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도움을 주러 가셨지만 막상 또 어떤 도움을 줘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는 우선 말이 안 통하시니까 어렵죠. 누구도 설명을 잘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오가려면 이제 뭐 차비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닭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그 경비를 벌 수가 있었던 뭐. 근데 이제 그런 뭐 어려움보다 그분들이 가장 컸던 어려움은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딸을 잃고 그리고 사위와 그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고 그 슬픔이 당연한데, 네. 베트남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편견에 찬 시선.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자존심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편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그분들이 많이 받았죠. 근데 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너도 도축한 닭의 생사를 만지는 게 쉽지 않지? 라고 물어보면서 공장에 안 가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주고 있는 편견, 뭐 이런 것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닭의 생사를 만지는 거에 상상들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베트남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한국 중심주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서술해 주셔서 저는 아주 감동으로 읽었어요. 작가이시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을 작게나마 돕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좀 대단하신데, 이 5년 전에 참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또 던지게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 당시 사건을 한 번 더 돌아볼까 합니다. 네.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을 전화로 연결 한번 해보죠.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이준석 선장. 사망자 6명은 승무원 22살 박지영 씨,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권오천, 임경빈 군,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 지키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잊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